9살 인생, 외파리 하상사.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은 전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다. 내 어릴 적 한창 유행했던 하숙생이란 노랫말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벌거숭이여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험한 세상과 홀로 마주서 있는 단독자일지도 모르고 인생이란 주어졌으니 사는 어쩔 수 없는 외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 모든 실존주의적 정의가 다 옳을 순 치더라도 과연 인생은 단지 죽음으로 가는 길목까지의 외롭고 허망한 여정일 뿐인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두르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의 고독과 허물을 씹으며 혼자서만 살아가야 할 뿐인가. 천만에. 어차피 죽기 마련이라면 사는 동안만큼은 사람답게 사는 편이 한결 낫다. 사람들이 서로 기대하고 믿고 사랑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증오하고 또 때로는 지지고 볶고 우당탕퉁탕 싸움박질을 또 하고 사는 광경에 어느 것 하나 부질없는 짓거리라고는 없다. 이 모든 광경들은 저마다 소중한 인생의 한 장면들이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것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 사람은 결코 혼자 살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얼마나 강해지는지 나는 우리 동네 외파리 하상사의 경우를 보고 일찌감치 깨달을 수 있었다. 기종이는 걸핏하면 우리 외삼촌이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를 떠벌리곤 했는데 사실 기종이에겐 외삼촌이 없었다. 그 외삼촌은 다름 아닌 외파리 하상사가 둔갑한 것이었고 월남전 얘기도 모두 하상사한테서 들은 것이었다. 외파리 하상사는 우리 동네에 자주 들르던 고물장수였다. 그는 기종이한테 곧잘 맹호부대니 따이하니니 베트콩이니 얘기를 들려주었고 기종이는 그 얘기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다. 하상사의 왼쪽 팔에는 갈퀴가 꽂혀 있었는데 전장터에서 수류탄을 맞아 팔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동네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누구나 그를 외파리 하상사라고 불렀다. 하상사는 고물수레의 모든 바퀴의 종점인 공동 우물가에 놓아두고 커다란 가위만 껄쩍대며 우리 동네로 올라오곤 했다. 빈병 하나, 신문지 한 장이 아쉬운 우리 동네에는 그가 걷어간 고물이라고는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동네 전체가 고물이었지만 그렇다고 동네 전체를 떠매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하상사는 우리 동네에 고물을 사러 오기보다는 도리어 팔러 오는 쪽에 가까웠다. 제법 쓸만한 우산이나 기름병으로 쓸 빈병 따위를 챙겨와 때로는 팔기도 했고 때로는 거저 주기도 했다. 어쩌다 강냉이가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자기 엄마가 벗어놓은 고무신짝을 들고 나오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면 하상사는 군대 야전잠바 호주머니에 가득 담아온 강냉이를 한 움큼 꺼내 아이에게 쥐어주며 타일러 보내는 것이었다. 하상사는 커다란 덩치답게 넉넉한 인상이었고 무슨 일에도 그저 허허허 웃었다. 하상사는 동네에 올라오면 대개 기종이네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기종이한테 전쟁 얘기를 신나게 들려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망가진 살림살이들을 고쳐주기도 했다. 하상사 주머니에 가득한 강냉이도 대부분 기종이 차지가 되었는데 덕분에 나도 곁다리로 많이 얻어먹었다. 이러니 기종이가 하상사를 외삼촌으로 둔갑시킨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종이와 하상사는 사이가 무척 나빠져 버렸다. 알고 봤더니 하상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기종이는 언젠가 내게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어쩌면 베트콩 얘기도 전부 거짓말일지도 몰라. 그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어째서? 나는 하상사가 우리 집 부엌에서 쌀을 퍼가는 걸 봤다. 나한테 잘해준 건 그런 속셈 때문일 거다. 설마.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상사가 도둑질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뭐 때문에 하필 산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기종인의 집을 택하겠는가. 기종인은 하상사와 단단히 틀어진 모양이었다. 나는 하상사 고물수레를 들춰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글쎄 고물수레 밑바닥에 번듯한 텔레비전이 들어있는 거야.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이 귀한 때여서 산동네 전체에 텔레비전을 가진 집은 만화가게 한 군데뿐일 정도였다. 그래, 고물장수한테 텔레비전을 파는 사람이 어딨니? 그건 훔친 물건이 틀림없다. 너희 집도 조심해. 하상사는 틀림없는 도둑놈이다. 아마 월남에 갔었다는 말도 죄다 거짓말일 거야. 도둑놈들은 의뢰 뻥을 잘 깐다. 너희 집 쌀을 많이 잃어버렸어? 그동안 하상사가 훔쳐간 쌀이 아마 한 가미도 더 될 거다. 그뿐인 줄 아니? 또 뭐를 훔쳐갔는데? 뭐냐면 기종이는 한참 동안 궁리했는데 그건 그 아이 집에 훔쳐갈 만한 물건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많이 훔쳐갔어. 그러나 하상사는 도둑놈답지 않게 여전히 쩔꺽쩔꺽 가위질을 하며 산동네에 나타났다. 기종이는 하상사의 가위질 소리만 들렸다 하며 냉큼 숲속으로 주랭랑을 쳤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종이가 하상사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들 정도였다. 한 번은 기종이가 숲속에서 혼자 징징 울고 있는 꼴을 본 적도 있었다. 내가 왜 우냐고 묻자 기종이는 이렇게 말했다. 하상사, 그 새끼는 아주 나쁜 놈이다. 공연히 나를 막 때리지 않겠니? 그것도 그 무지막지한 갈고리로 말이야.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그래, 이유 없이 무조건 두들겨 패는 거야. 어디를 맞았어? 머리, 뺨, 가슴 할 것 없이 마구 얻어맞았다. 기종이는 아주 서럽게 꺼이꺼이 통곡을 했다. 나는 너무 아프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야. 하상사, 그 새끼는 악마가 틀림없다. 그런 뒤 한동안 하상사는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상사가 기종이를 때렸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기종이도 더 이상 하상사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하고 싶었는데 이 무렵 나와 사이가 삐치는 바람에 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을 무렵의 어느 날 저녁, 산동네에는 오랜만에 하상사의 쩔꺽쩔꺽 가위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가위질 소리와 함께 하상사와 기종이네 누나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하상사가 기종이네 집에서 무엇을 훔쳐갔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하상사는 그동안 새살림 차릴 집까지 마련해둔 모양이었다. 그건 기종이네가 산동네를 떠난다는 말과도 같았다. 동네 사람들이 너럭바위 앞에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아이고 정말 잘된 일이야. 그동안 어느 이도에서 사는 게 얼마나 딱해 보였는지. 옛기 음흉한 사람. 그러고 보니 하상사 가이질 소리에도 다 애절한 사연이 있었구먼. 동네 어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축복과 찬세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하상사는 연신 허허허허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기종이는 누나는 얼굴이 빨개져 아무 대꾸도 못했다. 그러나 기종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기종이가 어디 갔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숲속 개울가 바위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기종이는 거기 혼자 앉아 엉엉 울고 있었다. 그동안 사이가 틀어져 좀 어색했지만 나는 다정하게 물었다. 왜 우니?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거야. 어디가 아파? 하상사 그 새끼가 나를 막 때렸어. 그것도 그 무지막지한 갈고리로 말이야. 나는 너무 아프다. 너희 누나가 시집 가는 게 넌 좋지 않니? 나는 그 새끼한테 누나를 뺏겼어. 베트콩 얘기를 해줄 때 그 새끼 속셈을 알아차려야 했는데 이제 나는 완전히 외톨이야. 기종이는 엉엉 껄떡껄떡 자꾸자꾸 울기만 했다. 사정을 모르는 나로서는 기종이한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 아이가 어찌나 고슬프게 울던지 나는 시집을 가는 건 아주 비참한 일이 아닐까 의심마저 들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뒤에서 기종이네 누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기종이는 후다닥 달아나려 했지만 내가 재빨리 붙들었다. 어쩐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였다. 놔 노란 네모 이 새끼 너도 한통속이었구나. 개새끼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다. 기종이는 내 손을 뿌리치려고 이를 갈며 발버둥을 쳤다. 누나가 다가와서 기종이를 꼭 안아주었다. 기종이도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누나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누나가 나더러 이제 가보라는 손짓을 해보였으므로 나는 빛이 그곳을 떠났다. 얼마쯤 가다 뒤돌아보니 이미 어둑해진 바위 위에서 기종이네 오누이가 다정하게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불쑥 커다란 손이 내 어깨를 짚었다. 외팔이 하상사였다. 여기서 다 보고 있었다. 기종이를 붙잡아줘서 고맙다.
그건 잘한 일이야. 누나는 더 이상 고통을 받아서는 안 돼. 하상사도 코를 훌쩍이고 있었다. 그는 갈퀴 손으로 코를 눌러 콧물을 킁 뱉더니 주머니에서 강냉이를 한 움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어쩐지 강냉이에 콧물이 묻은 것 같아 꺼림칙했다. 하상사가 갑자기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꼬마야. 내가 보기엔 말이야. 기종이 저 녀석은 터무니없는 공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순 거짓말쟁이야. 너희 꼬마들은 다 저러냐? 아니면 저 녀석만 유별난 거냐? 나원 참 복잡해서. 하상사는 슬픔을 오래 가슴에 품어둘 만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며칠 뒤 기종인의 온누이는 산동네를 떠났다. 하상사의 고물 수레가 그날은 이삿짐 수레 노릇을 해주었다. 나는 큰 길까지 기종인의 세 식구를 배웅해 주었다. 헤어질 무렵 기종인은 느닷없이 나에게 크게 경례를 붙였다. 잘 있어라 노란 네모. 너는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될 게 틀림없다. 넌 나보다 훨씬 더 뻥을 잘 까니까. 새 식구는 낡아 빠진 이삿짐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거니 끌거니 하며 떠났다. 사람은 서로 만나고 힘을 보태고 그리고 강해진다. 그러한 세상살이 속에 사람은 결코 외톨이도 고독한 존재도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된다. 그리고 인생이 갑자기 아름다워진다. 오누이는 하상사의 왼팔이 되어줄 것이며 하상사는 오누이의 부모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신비한 마법을 보듯 멀어지는 손수레를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그 뒤 나는 한 번도 신기종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리라. 9살 나에게 진실 이상의 것들을 가르쳐준 순 거짓말쟁이.